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날씨 역시 무척 포근합니다. 그런데 내일 비나 눈이 온 이후에 다시 쌀쌀해진다고 하는데요. 금요일 서울과 수도권은 영하 4도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데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기 딱 좋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듯 추웠다가 포근했다가 반복되면서 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모든 것이 순탄하게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죠. 또 다른 존재의 탄생,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이 폭로가 된 이후에 연극, 문화계, 연예계에서도 성추행, 성폭행 피해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인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고소시한을 놓친 경우가 많아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법적 처벌 가능한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이게 고소고발이 정식으로 이루어진 건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어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경찰이 이제 SNS를 들여다봤더니 지금 지목된 미투 가해자가 19명으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예. 그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한 건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예. 또 그걸 포함해서 3건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우 조민기 씨 등을 비롯해서 3명을 우선 정식 수사 착수 대상으로 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소시효가 각 범죄 유형마다 다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법정형이 이제 낮은 범죄는 상대적으로 짧고, 또 법정형이 높은 범죄는 길게 되는데요. 예. 이 성범죄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또 법정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되는데, 예. 범죄 유형마다 10년인 경우, 7년인 경우, 5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건 성폭행 같은 것이 이제 10년이군요. 그렇습니다. 강한 처벌 수위가 높은 그런 법정형이 높게 규정된 범죄의 경우에 10년이고요. 경미한 범죄,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는 5년으로 보시면 그중에 다 거의 다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윤택 씨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근데 네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죠. 그죠? 이 공소시한도 있는 모양이죠. 네, 공소시효와 별개로 또 이제 고소기간도 문제가 되는데요. 예.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죠. 명예훼손죄나 지금은 폐지된 간통죄가 친고죄 등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강제추행죄나 단순 강간죄도 형법에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게 된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2013년 전에 행했던 강간 행위나 아니면 강제추행 행위는 당시 법에 따라서 친고죄가 됩니다. 그런데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개월인데 이제 성폭력 범죄는 1년이고요. 그 1년 내에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되는데 이미 한참 전에 그 고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윤택 씨가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윤택 씨가 소변 씨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뭐예요? 그것도 좀 법적인 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형사적인 부분을 보자면은요,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버렸거나 공소시효 완성되었기 때문에 설령 이제 가해자 이윤택 씨가 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받겠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예. 또 민사는 별개인데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민사는 공소시효 같은 거 없는 거죠?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민사도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손해발생 사실하고 또 가해자가 누군지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행위일로부터 10년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도 공소시효나 고소기간이 이미 다 지나버렸고 민사적으로도 소멸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예.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데 하지만 좀 형사적으로는 책임지겠다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안 생기지만 민사적으로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배상하겠다라고 하면은 피해자와 합의해서 이야기해서 진행을 하거나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지 않는 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예. 또 공탁을 할 때도 신상 정보가 필요한데 공탁이 이루어져도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은택 씨가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검토하고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조민기 씨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조민기 씨의 경우는 이은택 씨와 많이 다른데요. 예. 일단 범죄를 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피해 주장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조민기 씨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최근입니다. 예. 즉 행위가 친고죄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예. 그리고 또 공소시효도 아직 전혀 지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미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이후 사건은 고소가 없더라도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면 처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처벌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 이 처벌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강제추행인데요. 강제추행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서는 순화해서 성폭행으로 말합니다만 강간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 단계로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지고요. 예. 또 그런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낸 다음에 이제 피해자와의 추후 합의 여부라든지요. 아니면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선처를 구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처벌 수위, 숫자보다는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과연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배우 최일화 씨 같은 경우에는 자진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했다 이렇게 나온 이후에 이 네.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추가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네.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좀 의아했죠. 예. 이런 상황에서 굳이 먼저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겠느냐.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역시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의 주장에 따르면, 예.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즉, 단순한 추행이 아니라 강간 시도였다라는 주장인데요. 아직 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왜 도대체 갑자기 먼저 밝혔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 약간 풀리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먼저 자백 또는 자수를 했을 경우에는 또 형량이 또 약간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죄를 범한 다음에 이제 수사 관서에 자수했을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일화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벌 대상인지 여부, 처벌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자면 아직 수사기관에 자수한 건 아니거든요. 예. 언론에 말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말하는 그런 정식 자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최일화 씨가 했던 행위가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있었던 행위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미 친고죄일 때의 행위이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이은택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해극단인가요? 경남 김해극단 네. 번작 대표가 체포됐죠. 그죠? 네, 미성년자 그렇습니다. 단원을 성폭행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네. 미성년자 성폭행은 강도가 더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굉장히 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아청법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강간했다. 예. 라고 했을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 강제 추행을 해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특히나 강간, 강제추행은 엄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공소시효에서도 특례가 있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이 이제 성년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고요. 또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또 공소시효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굉장한 엄하게 처벌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아본 몇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네. 유형 무형에 있어서의 권력 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만약에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면 중요한 건 형량일 텐데요. 예. 죄질이 나쁠수록 당연히 형량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죄질을 판단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피해자의 어떤 한거 불능 상태라든지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즉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력 관계라든지 뭐 사제 관계 이런 것 아니면 업무상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형량에 있어서도 굉장히 나쁜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아니, 그러고 말해요. 네. 이 언어적인 성희롱 이런 것들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까? 그게 현재까지는요. 예. 그 언어적인 그런 행위는 이제 범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희롱이라고 이제 범주를 이제 규정할 수 있겠는데요. 예. 범죄는 아니고 예. 다만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사업주에게 하지만 언어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언어적으로 어떤 그런 희롱 행위를 했다고 해서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만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적인 조치일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이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재인 네. 대통령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것을 없애야 한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예. 법에 따르면 뭐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받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있었던 사실, 실제로 네. 존재하는 사실을 말했을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어느 경우에나 모든 경우에 다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고 예외 상황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사실 적시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예. 이러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좀 꺼려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게 명예훼손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은 물론 본인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만 또 그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그런 범죄가 자신이 또 피해를 입는 것도 이제 수인하는 것을 또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예. 따라서 양측의 이해가 충돌하는 그런 부분은 존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8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방향으로 정체 구간 더 길어졌는데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밀리고요. 올림픽대로가 동작대교까지는 강변북로보단 약간 낫습니다.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이후로 좀 수월하다가 다시금 여의도권 진입해서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양재대로 따라 암사 방향으로는 트럭터미널에서 구룡터널까지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는 구룡사 앞에서 양재나들목 쪽으로 정체입니다. 끝으로 서남 지역 경인로는 온수사거리에서 구로역, 물레사거리에서 서울교 남단까지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는 서울교에서 물레사거리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여야가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부터 간단히 알아보죠. 간단히 해야 되나요? 간단히, 왜냐하면 아까 했거든. 그랬구나. 예. 오늘 새벽에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예. 68시간이냐 52시간이냐 계속 그동안 의견이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예. 신 교수님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시나요?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68시간이라는 건 계산하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 계산이 되나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암산으로 되는 숫자 이런 되잖아요. 것도 다 일이라고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카톡 노동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지금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짧게 일주일이 5일로 보느냐 7일로 보느냐 문제인데 일주일을 7일로 보면 원래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에서 52시간입니다. 예. 근데 일주일 근로 기준으로 일주일을 5일로 보면 40시간 플러스 12시간 52시간이죠. 그럼 굉장히 일을 연장 근로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또 8시간씩 해서 68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주일을 5일로 보냐 7일로 보냐 요거 가지고 계속 싸웠거든요.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68시간으로 해석을 해줬어요. 52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52시간으로 딱 규정을 한 거죠. 네. 그 이상은 연장 근로수당을 줘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것도 연장 근로도 12시간까지만으로 못 박아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바뀌면 노동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뽑거나 직원을 더 뽑거나 해야 되니까 약간 점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일단 300인 이상 기업에 주당 52시간을 적용을 하고요. 나머지 기업은 2020년 내지는 2021년부터 적용하자는 거고요. 일단 국회 본회의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노동 시간이 좀 많이 줄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더 줘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할증이 붙거든요. 네. 휴일수당도 이번에 150%로 결정을 했는데 그동안 중복 할증을 해달라. 휴일 근로이면서 또 연장 근로일 경우가 있잖아요. 연장 근로도 50%, 휴일 근로도 50% 플러스해서 중복 할증 200%를 줘야 된다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었는데 이번엔 150%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도 지금 관련 재판이 지금 계류가 돼 있거든요. 예. 그동안 입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법으로 해결한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민주노총이 이 휴일 근로 중복 할증 200% 줘야 된다. 통상임금에 이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이게 노사정 합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또 약간의 어떤 영향이 또 있겠죠. 자, 그리고 서울 택시비가 오른다 그러죠? 이르면 7월부터입니다. 왜 7월부터일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오르는군요. 예,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잖아요. 참, 예. 그리고 택시가 이 여론 동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이르면 올 7월부터 적용한다는 거고요. 인상폭도 일단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15에서 25%. 크게 두 가지 방안이 25%? 네. 그럼 상당히 많이 오르네. 기본요금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안이 기본요금을 많이 올리느냐 기본요금을 조금 덜 올리냐인데 일단 지금 3,000원이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4,500원으로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기본요금을 3,900원으로 올리고 대신 주행요금을 미터기를 좀 빨리 말 달리는 거잖아요. 말 달리자. 미터기 보면 그걸 빨리 올리게 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할증 시간대를 더 늘릴 수 있다는 할증 20% 할증되잖아요. 지금 자정 넘으면. 근데 이 자정 넘으면 할증되는 걸 밤 10시나 11시로 당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벽 4시까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상폭과 할증 시간 적용 때는 아마 다음 달 중 아마 잠정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산학금이 이제 이게 또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오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택시기사분들 들으시는 택시기사분도 되게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안대로 기본요금을 확 올려버리면 4,500원 올리면 산학금도 같이 오르겠죠. 그러면 기본요금 오르면 사람들 기본 심리가 어떻게 되죠? 승객들은 택시 덜 타야지. 걸어가야지 지하철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택시 승객은 주는데 산학금은 느니까 택시기사분들이 오히려 손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택시회사만 배불릴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두번째는 3,900원으로 하면 덜 올리고 산학금은 그대로 두거나 덜 올리는 방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택시기사분들은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택시 요금이 5년 만에 오르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거 오르게 되면 택시기사분들 월 평균 소득이 현재 약 218만 원인데 26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택시비 이외에 다른 물가도 오르고 있죠. 대표적인 게 외식 가격, 프랜차이즈 업체들 가격인데 사실 저는 끼니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오른 게 뭐냐면 김밥, 아하. 햄버거, 예. 편의점 도시락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들 잠깐 바빠서 내지는 뭐 혼자 먹어야 돼서 아니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잠깐 뭐 이런 끼니들이 이렇게 확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눌러놨던 게 그러니까 뭐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죠. 최저임금 인상 여파다. 최저임금발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보다는 그동안 눌러놨던 게 계속 올려야 되는 명분을 찾게 되잖아요. 원료도 네. 올랐고 임금도 올랐으니까. 근데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오호라 좋은 계기다 기회다 삼아서 지금 막 오르고 있는 겁니다. 햄버거 가격 올랐고 뭐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치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다 올렸습니다. 치킨 가격이 지금 마지막 보루인데 치킨은 지금 일단은 콜라 빼고 뭐 이런 무 이런 거 막 유료로 전환하는 거 덜 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원료 비용을 줄이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 뭐 계속해서 정부가 눌러놨던 게 이제 한 번에 최저임금이다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통계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통계하고 항상 실제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 그렇게 느낍니다. 기사들도 기사 쓰면서 항상 통계와 체감 물가 다르다 괴리 이렇게 쓰거든요. 항상 온도차가 납니다. 현재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냐면 1%입니다. 1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시차의 갭이 있는 것도 맞고요. 이 물가 상승률에 반영되는 주요 항목들을 보면 김밥, 햄버거, 이 도시락 이런 게 많이 반영이 안 돼요. 제일 많이 되는 게 전월세하고 통신비거든요. 근데 전세는 최근에 뭐 6년 만인가 5년 만에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통신비는 거의 동결 계속 되고 있거든요. 정부가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 간의 어떤 실제하고 체감 물가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먼저 올라요. 항상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원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생산자 물가는 지금 조금씩 더 상승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소비자 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 타이어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그러는데요. 어제 그죠? 원래 하기로 했었죠. 근데 네. 오늘 하루가 연관되는데 오늘 결정될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살리거나 줄거나 살리거나 하는 건 매각하는 방안이고요. 예. 죽거나는 법정 관리 넣거나인데요. 노사 간의 합의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사 간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조건이 경영 정상화 방안의 조건이 노사 합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타결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 아마도 법정 관리 갈 가능성이 높고요. 매각을 하게 된다라면 지난해였죠. 중국계 더블스타가 결정이 됐다가 가격 때문에 최종 협상에서 나왔거든요. 지금도 더블스타가 유력 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사실 금호타이어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흔쾌히 반길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합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마도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요. 처음으로 네이버 등기 이사직을 내려놨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창업자로서의 어떤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 8월이었죠. 네이버를 총수 있는 기업 대기업으로 지정할 거냐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할 거냐. 예. 그러니까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수가 있냐 없냐 이거가 문제였는데 없다라고 계속 네이버는 주장했는데 결국 공정위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혜진 창업자가 지분을 4.3%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등기 이사직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4.3% 예.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총수 없는 대기업이 될 수 있지 않냐. 그걸 9월에 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지금 라인이라고 이제 해외에서 일본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 동남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등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진 이웃은 아니고 이혜진 라인은 예. 총리비를 하는 거죠. 물론 네이버와 네이버 후드의 그 스펠링은 다릅니다. 오늘 날씨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좀 오한이 느껴지네. 시원하시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평창. 정말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본부장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 올림픽하고 좀 어떻게 올림픽이 영향을 좀 미쳤어요? 네, 올림픽과 대통령 지지율, 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예. 이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결과로 곧잘 반영이 되고 나는데요. 이번 평창 올림픽은 또 유별나기도 했습니다. 영미 효과가 또 대통령 지지율에 연결된 모습인데요.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23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2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요. 응답률 1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설 연휴를 건너뛰었던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68%로 직전 조사보다 이 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 70%에 육박하는 결과인데요. 이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국내외 이 평가가 이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던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2030이었었다. 그런 분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조사는 지지율이 어때요? 2030.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특별히 20대, 30대,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어떤지가 중요한데요. 예. 1월 중에 이 문 대통령 지지율, 이 어떤 조사기관의 결과에서는 50%대로 떨어지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 주요 원인이 2030 세대, 이 지지층들의 이탈이었는데요. 이 당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상화폐 이 거래소 폐쇄 논란도 있었고, 또 남북한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또 한반도기 개식 입장 관련해서도 이들 세대의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20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73%, 이 30대 지지율은 이 79%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회복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상화폐 거래소 논란이 진정되고 이 올림픽 기간 동안 단일팀에 대한 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되면서 이 지지율에 2030 세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지지율이 고공행진 당시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도 30대도 아닌 40대였습니다. 근데 올림픽 효과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 평가한 원인, 부정 평가한 원인, 이것도 올림픽 말고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놓고 그래서 이 올림픽 이후가 이 정면 승부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올림픽 기간 동안은 대통령 지지율 메달 효과로 상승했지만 올림픽 이후에 더 많은 과제가 잔뜩 쌓여 있다라고 하는 이 분석이 뒤따릅니다. 이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이 소통을 잘한다. 그리고 이 대북 정책이 이유로 꼽혔는데요. 이 올림픽 기간 동안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고 화해 국면으로 이 전환된 것이 문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서민 위한 노력, 이 적폐 청산 등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이유로 꼽혔고요. 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문제가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이 북한, 대북 관련, 북핵 안보 관련 이유들이 이 부정적인 평가로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올림픽 이유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GM 공장 폐쇄, 이 한미 통상 갈등,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대학 입시 기준 마련 등이 민감하게 대두될 이슈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북핵 안보 이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요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영철 박람 이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되는 문제죠. 과연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건데 자, 이 국면에서 각 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지방선거가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당 지지율 중요한데요. 이 큰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 열기로 선거 관심이 아직까지는 두드러지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48%로 지난 대선 이후 이 40%대를 오르락 내리락거리며 단독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 11%입니다. 조금 더 분석해드리고 소개해드려야겠는데 다른 조사기관에서는 거의 20% 내외의 지지율로 나와서 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또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탄핵 이후에 이 조사 방법상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와 휴대전화 조사에 이 대해서 응답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이 샤이 보수 현상으로 분석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다른 분석도 있겠습니다. 이 두 조사기관의 이 응답자 분포를 살펴봤더니요. 이념 성향 비율에서 이 중도층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결과로 나타났고, 이 자영업과 블루 칼라층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조사 결과와 다른 조사기관이 이 지지율상 큰 차이가 또 나타나는 것으로 이 분석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보고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모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얼마만큼 이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참여하느냐, 또 이 자영업자들의 성향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블루칼라층도 꼭 직업이 같다고 해서 성향이 또 같은 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도 자동응답 조사냐, 또 휴대전화가 이 상당 부분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결과이냐에 따라서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바른미래당은 8%, 정의당 6%, 민주평화당 1%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4분의 1을 조금 넘는 26%로 나타나서 지방선거에서는 이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이 스윙 보트의 영향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부장님,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 전화가 왔어요? ARS도 뭐든 끊어버리면은 그건 무응답도 안 되는 거고 미응답이 되니까 그건 완전히 제외되는 거죠? 제외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응답에 완료를 했을 때 유효한 응답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서요. 그러니까 한반도기 들고 공동 입장한 것에 대해서 잘된 일로 보는 건지 잘못된 일로 보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론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을 거치면서 달라진 민심을 알아보는 것도 반드시 우리 필요할 텐데 예. 이 한반도기 공동 입장, 이 올림픽 막바지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한반도기 공동 입장 잘된 일이다. 긍정평가가 68%로 올림픽 개최 직전 실시된 조사보다 15%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국민 여론이 또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대구 경북 60세 이상 가정주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요것도 좀 잘된 일로 보는지 잘못된 일로 보는지 요것도 좀 바뀌었습니까? 네, 이 여론은 상당히 중요한데 올림픽 직전에 실시된 여론은 예.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20대, 30대의 여론이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흘러가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앉힌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 올림픽 막바지에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이 단일팀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50%, 잘못된 일이라는 부정평가는 36%로 긍정적인 시각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대에서도 30대에서도 이 긍정적인 이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20대, 30대의 경우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보다도 이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직접 또 올림픽을 거치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송을 지켜보면서 20대, 30대들의 단일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평화 올림픽, 이번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끝난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뭐 남북 단일팀이라든지 북한의 그 어떤 그 대표단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또 많아져서 또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 열기와 또 단일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20대, 30대의 인식도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남북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 뭐 통일, 북측 대표단은 북한 응원단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국민들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네,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급물살을 타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내일 모레 통일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긴 한데요. 이 정작 우리 국민들 통일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좀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이 남북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10년 후쯤 점진적으로가 이 61%로 가장 많았습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적극적 통일은 17%에 그쳤고요. 현재대로가 낫다. 그냥 현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도 18%인데요. 이 통일 주역하면 2030 세대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 이 2030 세대가 10년 후를 기약하자는 점진적 통일 의견이 이 연령대별로 세대별 가장 많았습니다. 이 통일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 급진전되는 남북 관계 또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어 있는 남북 간의 분위기와는 달리 통일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달라진 점.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인디언 속담을 우리 국민들이 통일 인식에도 비추어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내일까지만 방송을 진행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수술.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또 오버하시나. 제가 간단한 눈 수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하는데 어쨌든 그동안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날씨는 푹한데 이럴 때 미세먼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후부터 조금 이후부터 이 미세먼지 농도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자, 모쪼록 좀 조심하시면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